그날 밤 우리의 5주년 결혼 기념일이었던 그 밤을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행복감에 취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 느낌을 말이다. 나는 오후 내내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촛불을 켜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남편 이민용이 가장 좋아하던 와인색 실크 드레스를 입었다. 나는 그가 집에 돌아와 뒤에서 나를 꼭 껴안고 내 머리칼의 향기를 맡으며 늘 그랬듯 달콤한 사랑의 말을 속삭여주는 장면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5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이며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라고 믿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다. 내 청춘과 사랑을 모두 바쳐 쌓아올린 그 성은 알고 보니 허술하기 짝이 없는 모래성이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성을 한순간에 휩쓸어 가버린 거친 파도였다. 민용은 늦게 돌아왔다. 온몸에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내가 애써 준비한 로맨틱한 식탁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서류 가방을 내던지고는 곧장 욕실로 향하며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졌다. 피곤해서 안 먹을래. 당신이 치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허탈함과 실망감이 가슴속에서 해일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가 힘든 하루를 보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나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다.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는 내 모습은 마치 내 슬픔을 억지로 감추려는 모습과도 같았다. 바로 그때 민용이 식탁 위에 두고 간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너무나 익숙해서 가슴이 시릴 정도였다. 사랑하는 유리. 유리. 한유리. 내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 친자매처럼 여기며 모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 내 결혼식 날 나보다 더 많이 울어주었던 바로 그 친구였다. 어째서 민용이 그녀의 이름을 사랑하는 유리라고 저장해 놓은 걸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수천 가지의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하지만 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닐 거야.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남편의 사생활을 엿본다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더 강하게 나를 재촉했다. 잠금을 해제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아이러니인가. 그리고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한 줄 한 줄의 메시지, 한 장 한 장의 사진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했다. 그것들은 단순한 연애 문자가 아니었다. 음란한 대화, 은밀한 데이트 계획, 그리고 나에 대한 저급한 험담들이 가득했다. 오늘 네 와이프는 또 무슨 요리했냐? 걔처럼 진짜 맛없겠다. 민용이 보낸 메시지였다. 오빠 너무 안 됐다. 그런 무미건조한 여자랑 살아야 하다니. 오늘 밤에 나한테 올래? 오빠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유리가 보낸 답장에는 얇고 비치는 슬립 차림에 선정적인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화면을 위로, 더 위로 올렸다. 민용이 나에게 혼자 간다고 했던 출장에서 둘이 몰래 찍어보낸 동영상들도 있었다. 심지어 내가 부산에 계신 부모님 댁에 내려갔을 때 바로 이 집에서 우리 부부의 침대 위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수만 개의 유리 조각이 온몸을 베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세상에 자랑스러워했던 남편. 빵 한 조각도 나누어 먹을 준비가 되어 있던 내 가장 소중한 친구. 그들이 함께 나를 배신했다. 함께 나를 바보로, 내 인생의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핸드폰이 옆으로 떨어졌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귀가 멍멍했고 오직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는 고통의 비명만이 들려왔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지난 5년간 나는 좋은 아내가 아니었나? 나는 그가 걱정 없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 경력까지 포기하고 가정을 돌봤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실 땐 친어머니처럼 간호했다. 이 모든 것을 바친 대가가 고작 이런 배신이란 말인가? 그때 민용이 욕실에서 나왔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나를 보고도 그는 안부를 묻기는커녕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렸다. 또 왜 그래? 그 초상집 같은 표정 좀 그만해. 보기만 해도 피곤하니까. 그의 목소리. 한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다고 생각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낯설게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눈은 분명 핏발이 서 있었을 것이다.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사랑하는 유리. 설명해봐요. 민용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나를 한번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한번 쳐다봤다. 그의 눈에 스친 당혹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만함과 잔인함이 자리 잡았다. 그는 비웃었다. 뒤틀린 미소였다. 봤어? 잘 됐네.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 말은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아팠다. 한겨울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왜 하필 유리예요? 난 그녀를 자매처럼 여겼고 당신은 내 자신보다 더 사랑했는데. 나는 흐느꼈다. 애써 참아왔던 분노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왜냐고? 그는 내 앞에 쪼그려 앉았다. 나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다. 네, 자신을 좀 봐, 강은아. 넌 너무 지루해. 아무 맛도 향도 없는 맹물 같다고? 너랑 있으면 내 인생이 다큐멘터리보다 더 재미없게 느껴져. 하지만 유리는 달라. 그녀는 열정적이고 똑똑하고 날 이해해줘. 그녀는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진짜 남자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야. 이제 알겠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미 산산조각 난 내 심장에 내리꽂히는 망치질 같았다. 지루하다, 몸이 건조하다. 내 모든 희생과 다정함, 배려가 그의 눈에는 고작 그런 것이었구나. 나는 웃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내 웃음소리는 분명 미친 사람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이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혼?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어쨌든 넌 명목상으로는 좋은 아내잖아. 집안일도 잘하고 대내외적으로 체면도 세워주고 우리 부모님도 널 아주 마음에 들어하시고 그냥 이대로 지내면 안 되나? 넌 내 아내로 있고 유리는 내 애인으로 있고 그럼 모든 게 원만하잖아. 원만하다고? 세상에,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는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모욕하고 있었다. 이 거짓과 고통으로 가득한 삼각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강요하고 있었다. 그와 내 친구가 바람 피우는 것을 눈감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고통은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로 변했다. 끓어오르는 증오, 그리고 어둡고 광기 어린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쳤다. 이혼? 안 돼. 너무 쉽게 그들을 놓아줄 수는 없지. 빈손으로 떠나서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보라고? 절대로.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바로 이 지옥에 머물면서 내 사랑과 믿음을 짓밟은 자들에게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나는 내게 속한 것들만 되찾는 게 아니다.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 내 고통 위에 세우려는 그들의 미래를 철저히 파괴할 것이다. 나의 전쟁은 눈물이나 원망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위해 만든 지옥으로 기꺼이 그들을 함께 끌고 내려가기로 결심한 그 밤의 조용하고 차가운 미소로 시작되었다. 나의 복수가 얼마나 잔인하고 치밀하게 펼쳐질지, 상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내가 어떻게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 운명의 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어제의 강은하가 아니었다. 다정했던 아내, 진심을 다했던 친구였던 과거의 나는 죽었다. 이 육체에 남은 것은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를 품은 채 잔혹한 복수를 계획하는 또 다른 나였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소란을 피우지도 울부짖지도 민용을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얼음찜질을 하고 옅은 화장으로 가렸다. 나는 약자, 운명을 받아들인 불쌍한 아내로 보여야 했다. 그것이 내 계획의 첫걸음이었다. 내가 식탁에 계란 프라이와 뜨거운 커피를 내려놓았을 때 민용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다. 아마도 내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모습에 놀랐을 것이다. 그는 냉전이나 비난 혹은 최소한 적대적인 침묵을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저 가볍게, 그러나 텅 빈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어서 먹고 출근해요. 어젯밤 일은 제가 생각해봤는데 아마 제가 너무 숨막히게 해서 당신을 힘들게 했나 봐요. 미안해요. 나는 일부러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체념한 듯 말했다. 민용은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표정은 금세 승리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내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예전에는 달콤하게 느껴졌던 그 손길이 이제는 역겹기만 했다. 그렇게 알아서 처신하니 얼마나 좋아? 당신은 그냥 착한 아내 역할만 잘해. 내가 당신을 손해보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는 마치 거지에게 적선이라도 하듯 말했다. 그의 눈에 나는 완전히 항복한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내가 이혼을 두려워하고 빈손으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회적 시선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와 유리의 배신을 감수하고 살기로 했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이건 항복이 아니라 전략적 후퇴였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먼저 경계심을 풀어야 하는 법이다. 그리고 나는 내 적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했다.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며칠 후 나는 일부러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듯 간헐적으로 끊어졌다. 유리야, 나 다 알았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흡족해하는 표정이 눈에 선했다. 이윽고 그녀는 위선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은하야, 미안해. 정말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감정이란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나랑 민용 오빠, 우리 정말 사랑해. 사랑.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그 말이 나에게는 모욕처럼 들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눈물을 삼키고 연기를 계속했다. 이해해. 너랑 민용 씨 원망 안 해. 아마 내가 부족했겠지. 그냥 두 사람이 어떻게 할 건지 묻고 싶었어. 혹시 내가 떠나주길 바라는 거야?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는 일부러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그녀의 거짓된 동정심을 자극했다. 아니야, 은하야. 유리는 서둘러 말했다. 민용 오빠가 그랬어. 넌 좋은 아내라고. 이혼하고 싶지 않대. 우리는 그냥 서로 곁에 있고 싶을 뿐이야. 너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우리 오랜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응? 나 아무런 명분도 바라지 않을게. 정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녀의 얼굴에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우정? 감히 그 단어를 입에 올리다니. 명분은 바라지 않으면서 내 남편을 차지하고 나를 고통 속에 살게 하면서 자신은 행복을 얻고 싶다는 건가. 하지만 나는 참았다. 연극은 계속되어야 했다.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유리야. 나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침대 구석으로 던져버렸다. 역겨움과 분노가 속에서 들끓었다. 그들의 계획은 정말 완벽했다. 민용은 체면을 지켜줄 집안일 잘하는 아내를 집에 두고 밖에서는 욕망을 채워줄 섹시한 애인을 둔다. 유리는 남의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면서 원하는 남자를 얻는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려 했고 유일하게 희생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였다. 하지만 바로 그 통화에서 나는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다. 민용은 자신의 경력과 가문을 위해 명목상의 아내가 필요했다. 유리는 민용을 갈망하지만 상간녀로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했다. 둘 다 이기적이었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했으며 나의 침묵에 기대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리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천천히 부드럽게 마치 서서히 스며드는 독약처럼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잔인하면서도 가장 달콤한 복수 계획. 민용과 유리, 그들이 완벽한 한 쌍이라고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들에게 진정한 의심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그들의 관계 자체를 전쟁터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의 무기는 바로 다른 남자였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정우성이었다. 우성은 민용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한 중마고부. 그는 재능 있는 건축가였고 차분하고 정직했으며 민용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예전에 내 눈에 우성은 그저 남편의 친구일 뿐이었지만 이제 그는 내 복수라는 체스판에서 가장 중요하고 완벽한 말이 되었다. 우성은 나를 매우 아꼈다. 항상 나를 친동생처럼 대해주었다. 그는 여러 번 민용의 무심함을 목격했고 늘 안타까워했다. 그는 민용과 유리의 관계를 몰랐고 그것이 바로 나의 이점이었다. 내 계획은 간단했다. 나는 이혼하지 않는다. 나는 순종적이고 불쌍한 아내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우연히 우성에게 내 결혼 생활의 어두운 구석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가 동정심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나는 민용과 유리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을 것이다. 그들이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 무미건조한 아내 역시 다른 정신적 안식처를 찾고 있다고 믿게 만들 것이다. 민용에게 있어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그 안식처라는 사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 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나는 민용과 우성이 매주 주말마다 테니스를 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전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레모네이드와 시원한 물수건을 준비해서 마트에 가는 길에 들렀다는 핑계로 테니스장을 찾았다. 나는 어색한 미소와 슬픔이 깃든 눈으로 나타났다. 민용 씨 마실 것 좀 챙겨왔어요. 안녕하세요, 우성 씨.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민용은 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약간 불쾌해 보였지만
친구 앞이라 내색할 수는 없었다. 여긴 뭐하러 왔어? 집에 가서 쉬지. 그가 말했다. 반면 우성은 환하게 웃었다. 은하씨 정말 세심하시네요. 민용이 넌 이런 아내를 둬서 좋겠다. 은하씨, 여기 앉아서 좀 쉬었다 가세요. 나는 살며시 고개를 저으며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에요. 저녁 준비하러 가봐야 해요. 민용 씨는 밖에서 사 먹는 거 안 좋아하셔서요? 나는 헌신적인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며 말했다. 돌아서기 전 나는 우연히 지난밤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생긴 손목에 작은 멍 자국을 드러냈다. 나는 우성처럼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분명히 볼 것이라고 확신했고 내 예상은 맞았다. 나는 그의 시선이 내 손목에서 잠시 멈추는 것을 보았다. 의아해하는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첫 번째 씨앗은 뿌려졌다. 나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에 연약하고 가련한 모습과 우연한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나타나기만 하면 되었다. 나는 우성을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동맹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민용과 유리, 그 두 배신자가 의심과 질투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물어뜯는지 앉아서 지켜볼 것이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내 계획은 시작되었고 생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내가 우연히 테니스장에 나타나거나 민용과 우성이 있는 줄 모르고 들른 카페에서의 만남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나는 항상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남편을 챙기는 아내, 남편 친구에게 예의 바른 동생. 하지만 그 부드러운 미소와 슬픔 어린 눈빛 뒤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가 있었다. 나는 우성 앞에서 민용에 대해 나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항상 그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민용 씨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가끔 짜증을 내긴 하지만 그 사람도 힘들겠죠. 우성이 안부를 물을 때면 나는 동정심 가득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 동정심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고발이었다. 그것은 인내심 많고 희생적인 아내와 무심하고 아내에게 화풀이하는 남편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우성은 똑똑한 사람이었다.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는 스스로 보고 느끼며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나는 그가 나에게 점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사교적 예의가 아니었다. 안타까움과 동정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 느껴졌다. 가끔 민용이 나에게 퉁명스럽게 쏘아붙일 때면 나는 우성의 주먹이 살짝 쥐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턱이 단단해졌다. 그는 나를 대신해 분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었다. 한편 민용과 유리의 관계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이제 새로운 양념이 추가되었다. 바로 불쾌함이었다. 민용은 내가 우성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비록 그것이 짧은 사교적 대화에 불과할지라도 말이다. 정우성이랑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아? 집에 돌아오면 그가 투덜거렸다. 나는 순진하게 눈을 깜빡였다. 그냥 우성 씨 일은 잘 되는지 물어본 것뿐이에요. 당신 제일 친한 친구인데 제가 좀 챙기는 게 잘못됐나요? 나의 순진함에 민용은 더 이상 따질 수 없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그의 머릿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바람을 피우는 남자는 항상 아내도 그럴 것이라는 불안감을 안고 사는 법이다. 그는 내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훔쳐보기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나는 너무나 깨끗했다. 내 모든 행동은 그의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바로 그 공공연함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유리 역시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내가 민용과 우성 곁에 자주 나타나는 것이 그녀를 좌불안석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본래 그럴 자격이 없었기에 대놓고 질투할 수는 없었지만 분노는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민용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내가 근처에 있는 것을 알면서 민용에게 전화를 거는 등 유치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오빠, 나 X가게 양념갈비 또 먹고 싶어. 주말에 같이 가자. 응? 그녀는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애교 섞인 목소리를 냈다. 나는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나의 평온함이 그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나를 자극해서 내가 질투에 미쳐 날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그녀의 뜻대로 해주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나는 그녀의 수법을 그대로 이용해 반격할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나는 태연하게 민용에게 말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성 씨가 우리 부부한테 도심에서 열리는 건축 전시회에 같이 가자고 하던데 규모가 꽤 크고 멋진 모델도 많대요. 당신 갈 수 있어요? 민용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의심 가득한 눈초리였다. 동시에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분명 유리의 카톡 메시지일 것이다. 나는 그녀가 갈비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용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나와 우성과 함께 가면 유리가 화를 낼 것이고 거절하면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나와 우성에게 단둘만의 시간을 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어디 스케줄 좀 보고.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그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네, 바쁘면 어쩔 수 없죠. 아쉽네요. 우성 씨가 이번 프로젝트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던데 우리한테 좋은 투자 기회도 몇 개 소개해 주려고 했다고 들었어요. 나는 아쉬운 척 말했지만 실제로는 비수를 꽂는 것이었다. 나는 민용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고 우성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민용은 즉시 태도를 바꿨다. 아,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볼게. 주말에 아마 괜찮을 거야.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나는 민용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뜨리는 데 성공했다. 그는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나와 함께 가고 싶어 하면서도 유리를 달래야만 했다. 그가 그의 애인에게 어떻게 변명할지 머리를 싸맬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 사이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다. 전시회 날 민용은 나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유리는 분명 단단히 화가 났을 것이다. 전시회를 보는 내내 민용은 긴장된 표정으로 끊임없이 카톡 답장을 해야 했으니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건축 모델에 온전히 집중했고 우성과 매우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 그는 디자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자재 트렌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나 역시 내가 따로 찾아본 지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무미건조한 나무 토막이 아니었다. 나에게도 생각과 지식이 있었다. 단지 민용이 한 번도 나에게 표현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이다. 은하 씨, 정말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시네요. 우성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칭찬했다. 민용이는 정말 복받았어요. 예쁘실 뿐만 아니라 똑똑하고 깊이도 있으시니. 나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과찬이세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낯선 따뜻함이 느껴졌다. 이렇게 진심 어린 칭찬을 받은 지가 얼마 만인지. 우리의 대화는 민용에 의해 끊겼다. 그가 다가와 소유욕을 드러내며 내 어깨를 감쌌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 이제 집에 가자. 늦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질투심이 묻어 있었다. 나는 민용의 그런 행동에 우성의 눈빛이 불편해지는 것을 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몹시 무거웠다. 정우성이랑 꽤 잘 통하는 것 같네. 민용이 갑자기 비꼬는 투로 말했다. 나는 평정을 유지했다. 우성 씨는 아는 게 많아서 대화하는 게 즐거워요. 저도 배우는 거고요. 배우는 거?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고? 그가 으르렁거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순진한 척하지 않았다. 내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민용 씨, 지금 날 의심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텐데. 여기서 의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나예요. 당신이 밖에서 애인을 만나도 난 한 번도 소란 피운 적 없어요. 난 당신과 이 집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좋은 아내인 척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작 당신 친구랑 몇 마디 나눴다고 이런 태도를 보이다니 당신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용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어린 양 같던 내가 이렇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쉽게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인내할 수는 있지만 어리석지는 않다고. 그날 밤 민용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파트너를 만나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그가 유리를 달래러 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넓은 침대에 홀로 누워 내 마음은 한 점의 파동도 없었다. 오늘 밤부터 민용과 유리의 싸움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성공적으로 두 사람 모두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이제 그들은 나와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질투와 의심과도 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저 여기서 조용히 그들이 스스로 파멸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그 후 몇 달은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지만 내 계획에는 더없이 순조로웠다. 민용과 유리의 관계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기를 반복했지만 탄력은 점점 약해졌다. 그들은 더 자주 싸웠다. 이제 싸움은 더 이상 은밀하지 않았고 가끔 민용은 그 분노를 집까지 가져와 나에게 퍼부었다. 그는 병적으로 질투하기 시작했다. 내가 외출할 때마다 그는 캐물었고 우성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비록 민용을 찾는 전화일지라도 그는 나를 총알이라도 쏠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민용의 이유 없는 질투는 오히려 내가 우성에게 보여줄 상처를 더 많이 만들어 주었다. 한 번은 말다툼 중에 민용이 테이블 위에 물컵을 홧김에 쳐버렸다. 깨진 유리 조각이 튀어 내 손등을 깊게 베었다. 피가 흘렀지만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구급상자를 가져와 스스로 상처를 치료했다. 다음 날, 카페에서 우성을 만났을 때 나는 일부러 그 상처를 가리지 않았다. 손이 왜 이래요, 은하 씨? 붕대를 감은 내 손을 본 우성이 깜짝 놀라 물었다. 나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오빠. 제가 실수로 컵을 깨뜨렸어요. 내가 괜찮다고 할수록 우성은 더 괜찮지 않다고 믿었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은 안타까움과 억눌린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마음속에서 민용의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다. 민용은 더 이상 친한 친구가 아니라 연약한 여자를 학대하는 폭력적이고 끔찍한 남편이었다. 그리고 우성은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조용히 나를 챙겨주기만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도와줄 핑계를 더 많이 찾아냈다. 내 노트북이 고장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새 노트북을 들고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내가 안 쓰는 거 하나 남아서 그래요. 은하 씨가 써요. 거절하지 마요. 그냥 민용이한테 빌려주는 셈 칠게요. 나중에 돈 생기면 갚으라고 해요. 그는 내가 거절할 수 없는 핑계를 댔다. 내가 특정 작가의 책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조용히 그 책을 사서 나에게 보내주곤 했다. 우성의 모든 행동은 매우 섬세하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마치 메마른 내 영혼을 천천히 적시는 따뜻한 물줄기 같았다. 인정해야겠다. 가끔 나는 우성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동했다. 그는 내가 꿈꿔왔던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성숙하고 이해심 많고 나를 존중해주는 남자. 하지만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이 모든 것은 계획의 일부일 뿐이라고. 나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우성은 장기판의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만약 내가 감정을 섞는다면 패배하는 것은 내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연기와 현실의 경계는 때로 너무나 희미했다. 내가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들도 있었다. 나와 우성이 책 한 권, 음악 한 곡, 혹은 사회 문제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우리는 공통점이 아주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민용의 눈에 비친 무미건조한 나무 토막이 아닌 똑똑하고 예리한 본래의 나 자신이 될 수 있었다. 나와 우성 사이에 깊어지는 친밀함은 민용과 유리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민용은 점점 더 까칠해지고 질투심이 강해졌다. 그리고 유리는 통제불능의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한 애인인 척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나에게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안부를 묻는다는 핑계로 우리 집에 더 자주 드나들었다. 식탁에서 내 자리에 앉고 내 물건을 사용하며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려 애썼다. 사건의 절정은 내 생일날이었다. 민용은 내 생일을 까맣게 잊었거나 혹은 일부러 잊은 척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선물 하나 없었다. 저녁에는 중요한 고객을 만나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것이 유리가 그를 위해 준비한 깜짝 생일 파티에 가기 위한 핑계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내가 직접 사온 작은 케이크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너무나 공허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나는 정말로 서러웠고 고통스러웠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다. 우성이었다. 그는 하얀 백합, 한 다발과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생일 축하해요, 은하 씨.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민용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실례인 줄 알지만 직접 왔어요. 무슨 꽃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은하 씨랑 백합이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깨끗하고 순수해서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 남편은 잊어버린 생일을 남편의 친구가 기억해 주었다. 이 대조적인 상황이 또 다른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깊이 찔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우성은 당황한 듯했다. 그는 어색하게 꽃과 선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은하 씨, 왜 그래요? 또 민용이가 무슨 짓 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한숨을 쉬더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부드럽게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요. 우는 거 못생겼어요. 그의 다정한 행동에 나는 오히려 더 크게 울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강한 척, 괜찮은 척하며 버텨왔다. 하지만 사실 나는 기댈 어깨가 필요한 연약한 여자일 뿐이었다. 우성은 나를 소파에 앉혔다. 그는 그저 내 옆에 조용히 앉아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수만 가지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내가 진정되었을 때 그가 입을 열었다. 은하 씨, 당신이 많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내가 당신 가정사에 끼어들 권리는 없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만약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들어줄게요.
나는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고마워요, 우성씨.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아주 가까웠다. 그의 깊고 따뜻한 눈동자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상한 감정, 내가 그토록 억눌러왔던 흔들림이 강하게 솟구쳐 올랐다. 나는 이것이 위험한 경계선이라는 것을 알았다. 만약 이 선을 넘으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너무 지쳤다. 너무 외로웠다. 나는 약간의 온기, 약간의 위로가 절실했다. 우성의 목을 내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빠가 여동생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동정심, 존중, 그리고 억눌린 욕망이 담겨 있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들어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내가 당신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그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말은 내 모든 이성을 불태워버리는 불씨 같았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그저 우리 사이의 거리가 사라졌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부드럽게 망설이듯 닿았다가 이내 격렬해졌다. 그것은 민용의 성급하고 욕망에 가득 찬 키스와는 달랐다. 그 속에는 소중함과 공감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차가운 집에서 바로 내 생일날 나는 남편을 배신했다. 내가 가장 혐오했던 짓을 저질렀다. 나는 내 손으로 나 자신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 오직 미칠 듯한 희열만이 느껴졌다. 이민용, 당신이 날 배신했어. 한유리,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았어. 그렇다면 나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잘 것이다. 과연 누가 더 고통스러울지 우리 한번 해보자. 이 도박에 나는 내 명의 전부를 걸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내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홀로 눈을 떴을 때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내 마음은 짙은 어둠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젯밤 그 키스 이후 우리는 멈췄다. 우성이 먼저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고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찬 얼굴로 말했다. 은하씨, 나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됐는데. 그는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듯 서둘러 떠나버렸다. 나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어쩌면 그게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가 필요했지만 연인으로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가 동맹이자 보호자,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죄책감과 빚을 진 사람으로 남아주길 바랐다. 그날 밤의 일은 나와 우성 사이에 말없는 비밀이 되었다. 그는 며칠간 나를 피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나에 대한 걱정이 죄책감보다 더 컸던 것이다. 그는 다시 돌아와 여전히 나를 챙겨주었지만 이제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거리감이 더해졌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었다. 나는 그가 가까이 있되 너무 가깝지는 않기를 바랐다. 생일밤의 사건은 내 계획을 새롭고 더 잔인하고 더 독한 단계로 이끌었다. 나는 민용과 유리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그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에게는 최후의 무기, 그들을 올가매고 괴롭히며 남은 평생을 치욕 속에서 살게 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다름 아닌 아이였다. 하지만 민용의 아이가 아닌 우성의 아이. 이 광기 어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온몸이 떨려왔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악마적인 흥분 때문이었다. 민용은 여러 번 아이 이야기를 꺼냈었다. 그는 대를 잇고 친구들에게 자랑할 아들을 간절히 원했다. 유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녀는 분명 아이를 이용해 민용을 묶어두고 이 집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할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것이다. 좋다. 내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내가 이 집안의 귀한 장손을 낳아주겠다. 하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는 민용이 아닐 것이다. 나는 민용이 평생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이를 제 아이인 줄 알고 키우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 아이를 민용, 유리, 그리고 우성, 세 사람 모두에게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씁쓸한 치욕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까? 나는 대놓고 우성을 유혹할 수 없었다. 그는 지금 방어적이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상태였다. 너무 노골적인 행동은 그를 겁먹게 해서 도망치게 만들 것이다. 나에게는 덫이 필요했다. 그가 스스로 걸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완벽한 덫. 나는 신중하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내 생리 주기를 확인하고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날들을 파악했다. 그리고 우성의 모든 이성적인 방어선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배경과 촉매제가 필요했다. 기회는 찾아왔다. 민용과 우성의 회사에서
해변 리조트로 워크숍을 떠나게 된 것이다. 민용은 당연히 개인 비서라는 명목 아래 유리를 데려갈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부사장 아내로서 빠질 수 없었다. 이곳은 내 연극을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여행을 떠나기 전 나는 일부러 매우 슬프고 지친 모습을 보였다. 나 그냥 집에 있을까 봐요. 몸이 좀 안 좋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랑. 그리고 유리 씨랑 재밌게 다녀와요. 나는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민용에게 말했다. 나의 이해심은 민용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했거나 최소한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싶게 했다. 무슨 소리야. 같이 가서 바람 좀 쐬. 다들 가는데 당신 혼자 집에 있으면 또 후술한샹할 거 아냐. 그는 기어코 나를 데려갔다. 그 여행은 어떤 아내에게라도 지옥이었을 것이다. 민용과 유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애정 행각을 벌였다. 지나친 행동은 없었지만 그들이 주고받는 눈빛과 몸짓만으로도 나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회사 사람들은 모두 민용과 유리의 관계를 알았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동정과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쳐다봤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내 목표에만 집중했다. 우성은 늘 그랬듯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었다. 그는 나를 위해 의자를 빼주고 물을 가져다 주거나 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냥 옆에 서 있어 주었다. 민용에 대한 그의 분노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여행 마지막 날 밤 회사에서는 해변에서 갈라 파티를 열었다. 모두들 술을 많이 마셨다. 민용과 유리는 춤을 추며 서로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나는 구석에 홀로 앉아 조용히 와인을 마셨다. 우성이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기분 안 좋아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러지 마요, 은하 씨. 우성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 민용이 같은 놈을 참고 살아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행복?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지금 저한테 그 두 글자는 너무 사치스럽네요. 우성 씨, 나는 희미한 조명 아래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아이를 갖고 싶어요. 어쩌면 아이가 생기면 민용 씨도 변할지 몰라요. 그러면 저도 계속 노력할 이유가 생길 테고요. 나는 일부러 아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민용과 우성 모두의 약점을 건드릴 수 있는 마법의 키워드. 나는 우성의 눈빛이 동정심으로 가득 차 가라앉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말이 한탄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초대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취했다. 민용과 유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그들의 방으로 갔다. 나는 그들이 오늘 밤 우리 방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나는 혼자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문을 잠그지 않았다. 깨끗하게 씻고 가장 얇은 실크 슬립을 입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나는 내 인생 최대의 도박을 하고 있었다. 우성이 올까? 그 안에 있는 동정심과 죄책감이 그를 내 덫으로 밀어넣을 만큼 충분히 클까? 한밤중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문을 열었다. 우성이었다. 그도 술을 꽤 많이 마신 듯 얼굴은 붉었고 눈빛은 흐릿했다. 나 그냥 당신 괜찮은지 보려고. 그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뒤로 물러서며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공간은 고요했고 오직 파도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는 나를 내 얇은 슬립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뜨거워졌다. 은하 씨,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얹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우성 씨. 오늘 밤은 이민용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강은하이고 싶어요. 저 너무 지쳤어요. 오늘 밤 저와 함께 있어줄 수 있어요? 딱 하룻밤만요. 내 말, 내 눈빛, 그리고 떨리고 있는 내 몸은 우성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그는 더 이상 정직한 친구도 모범적인 오빠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동정심과 욕망을 동시에 느끼는 한 여자 앞에 선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몸을 숙여 나를 꼭 껴안고 내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다. 은하 씨, 내가 당신한테 그리고 민용이한테 죄를 짓는 거야. 아무도 죄 짓지 않아요. 나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잘못은 운명에 있어요. 그날 밤 남편 회사의 리조트 침대 위에서 나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와 잤다. 이번에는 단순한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연약함과 절망이라는 가면 아래 숨겨진 냉정한 계산이었다. 그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어떤 사랑의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임신해야 해. 반드시. 시한폭탄은 내가 직접 작동시켰다.
거짓과 증오로 만들어진 이 생명의 씨앗은 내 몸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 그것은 나의 파괴적인 무기가 될 것이고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의 종말을 고할 것이다. 리조트에서의 그 밤 이후 우리 사이의 삼각관계, 아니 이제는 사각관계에 무서운 정적이 흘렀다. 우성은 이전보다 더 큰 죄책감의 짐을 지고 돌아왔다. 그는 나를 철저히 피했다. 전화를 받지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걱정하지 않았다. 죄책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이 그를 나와 단단히 묶어 놓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민용과 유리는 여전히 자신들만의 세상에 빠져 가장 끔찍한 폭풍이 곧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우성이 갑자기 민용을 멀리하고 내가 더 과묵해졌다고만 생각했다. 내가 너무 상처받았고 우성은 그 사이에서 불편해한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나에게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완벽한 위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내 뱃속의 아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알리바이. 나는 민용과 부부 관계를 회복해야만 했다. 내 사랑을 짓밟은 남자와 다시 가까워져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더 큰 계획을 위해서는 해야만 했다. 나는 이미 명예를 희생했다. 이까짓 역겨움이 대수랴. 나는 민용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더 이상 차갑게 대하지도 비꼬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나는 다시 다정하고 너그러운 아내로 돌아갔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의 셔츠를 빳빳하게 다리고 그의 회사 일에 대해 먼저 물어보았다. 심지어 비싼 와인을 사와서 그가 망쳐버렸던 기념일 밤처럼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다. 천박하고 자만심에 가득 찬 민용은 내가 완전히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다. 우성의 관심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고 결국 자신보다 나은 남자는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믿었다. 그는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나 없이는 못 살아. 그가 나를 안고 머리에 키스했다. 예전에는 그토록 갈망했던 그 행동이 이제는 내 살갗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느껴졌다. 생각 많이 해봤어요.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 속의 경멸을 감췄다. 당신을, 이 가정을 잃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유리 씨 일, 이제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냥 내 곁에만 있어주면 돼요. 내 말은 민용의 이기심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원했고 나는 그에게 그런 느낌을 주었다. 그날 밤 그는 나와 함께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밤 중 하나였다. 나는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이라고 상상하며 목구멍에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억지로 참아야 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모욕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견뎠다. 견뎌야만 했다. 그래야만 훗날 내 뱃속의 아이가 그의 성을 달고 당당하게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이후 나는 계속해서 현모양처 역할을 했다. 민용과 유리가 그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우성이 있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나는 모든 흔적을 지워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게 만들어야 했다. 나의 부재는 우성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몇 번이나 우리 집으로 찾아왔지만 나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만 보냈다. 전 괜찮아요. 그날 밤 일은 우리 그냥 잊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그 메시지는 안심시키는 동시에 위협이었다. 이 비밀은 우리 둘만 알고 있으며 만약 이 비밀이 탄로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나라는 것을 그에게 이해시켰다. 죄책감과 동정심이 그로 하여금 나에게 해가 되는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그는 침묵할 것이고 그 비밀에 가장 충실한 수호자가 될 것이다. 한 달 후 내가 가장 기다리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다.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다. 나는 화장실에 앉아 그 작은 물건을 든 손을 떨었다.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 아니었다. 씁쓸함, 희열,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물이었다. 나는 성공했다. 시한폭탄은 이 집안의 정중앙에 설치되었다. 이제 터질 날만 기다리면 되었다. 나는 방에서 나와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민용이 집에 있는 저녁을 골라 이 소식을 알렸다. 나는 그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건네며 감격에 겨운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임신했나 봐요. 민용은 몇 초간 굳어 있었다. 그는 테스트기를 보고 다시 나를 보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윽고 그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나를 번쩍 들어안고 빙글빙글 돌았다. 정말이야? 세상에, 은하야. 내가 아빠가 된대. 내가 아빠가 된대. 그는 아이처럼 소리치며
내 얼굴에 마구 키스를 퍼부었다. 그의 행복은 진짜였다.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가짜 행복. 나는 그의 미소를 보며 나도 웃었다. 승자의 미소. 그는 자신의 치욕을 기뻐하고 있었고 자신의 이복 동생을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환영하고 있었다. 이보다 더 달콤한 복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민용은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했다. 그의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물론 유리에게도. 나는 듣지 않아도 유리가 어떤 심정일지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생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족쇄이자 이 집에서 나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선언이었다. 유리가 결코 넘을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이었다. 그리고 내 예상대로 유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바로 그날 밤 그녀는 민용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전화로 크게 싸웠다. 민용은 침실에서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지만 나는 유리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분명 그를 비난하며 자신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을 것이다. 얼마 후 민용이 지치고 짜증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순진한 표정으로 배를 쓰다듬고 있는 나를 보았다. 그의 짜증이 가라앉았다. 그는 다가와 내 옆에 앉아 나를 안았다. 이제 그만 자. 우리 아기를 위해서 건강 잘 챙겨야지. 우리 아기. 그 세 단어가 얼마나 아이러니하게 들리는지.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가 볼 수 없는 차가운 미소가 내 입가에 번졌다. 한유리, 보고 있니? 넌 그의 사랑을, 그의 육체를 가질 수는 있어도 결코 명분은 가질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그의 우선순위마저도 넌 잃었어. 지금부터는 나와 우리 아기가 전부일 테니까. 이 완벽한 위장막은 너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천천히 파괴하는 동안 나를 지켜줄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될 것이다.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민용의 집안의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손주를 그토록 기다리시던 시부모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다. 이전까지 나에게 일정한 거리를 두시던 시어머니는 이제 나를 극진히 챙기셨다.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시고 온갖 보양식을 보내주셨다. 집안에서 나의 위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라 이 가문의 대를 이을 용종 롱종을 품은 사람이 되었다. 민용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는 나를 여왕처럼 떠받들었다. 그는 퇴근이 빨라졌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다 주었으며 심지어 서툰 솜씨로 직접 요리를 하기도 했다. 그는 어딜 가나 곧 아빠가 된다고 자랑하고 다녔다. 그의 이런 관심이 예전 같았으면 나를 기쁨에 겨워 미치게 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우스울 뿐이었다. 그는 훗날 자신의 불구대천 지원수가 될 이의 아이를 정성껏 돌보고 있는 셈이었다. 오직 나만이 아는 이 잔인한 진실. 하지만 내가 가장 신경 쓰이는 사람은 유리였다. 내 뱃속의 아이는 그녀와 민용의 관계 한가운데에 터진 폭탄과도 같았다. 그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애지중지받던 애인에서 순식간에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민용은 여전히 그녀를 만났지만 그의 시간과 마음 대부분은 나와 아이에게 쏠려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유리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나에게 정신적인 테러를 가하기 시작했다. 유산이나 태아기형에 대한 기사들을 나에게 보냈다. 가짜 계정을 만들어 내 인스타그램에 악성 댓글을 남겼다. 심지어 저주라도 하듯 낡고 찢어진 아기용품을 집으로 보내기도 했다. 나는 무시했다. 답장도 반응도 하지 않았다. 나의 침묵은 허공에 주먹질하는 사람처럼 그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유리의 성격상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내 예상은 맞았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유리가 갑자기 나타났다. 예고도 없이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눌러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가 무슨 짓을 할지 보고 싶었다. 유리는 거기에 서 있었다. 아름답던 얼굴은 이제 수척하고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집 안으로 돌진했다. 기분 좋니? 아주? 유리가 내 얼굴에 대고 쏘아붙였다. 나는 침착하게 문을 닫았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순진한 척 하지 마. 그녀가 소리쳤다. 네가 그 애를 빌미로 민용 오빠를 묶어두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잖아. 네가 이긴 것 같아? 이 교활한 년. 나는 차갑게 웃었다. 교활하다고? 친구 남편이랑 몰래 바람 피운 너에 비하면 내 이 정도 수단이 뭐 대수롭겠어? 유리야, 네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지? 이민용 씨의 법적인 아내는 나고 내 뱃속의 아이가 그의 아이야.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유리의 눈이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리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보다 한 발 빠르게 뒤로 물러나며 우연히 의자 다리에 걸려 바닥으로 넘어졌다. 심하게 넘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비명을 질렀다.
배를 꼭 감싸 안은 채. 아, 배야. 사람 살려. 내 비명은 이웃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내가 미리 계획해둔 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우성이 뛰어들어왔다. 그는 우연히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민용과 약속이 있었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내 비명을 들은 것이었다. 모든 것이 시나리오대로였다. 우성은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다. 나는 배를 감싸준 채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유리는 허공에 손을 든 채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한유리,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성이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는 달려와 유리를 거칠게 밀쳐내고는 황급히 몸을 숙여 나를 부축했다. 은하씨,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병원에 가요. 어서. 유리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아,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여자가 혼자 넘어진 거예요.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우성의 눈에 그녀는 나와 뱃속의 아이를 해치려 한 악마일 뿐이었다. 그는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내가 더 이상 참기 전에 당장 여기서 꺼져. 우성의 분노에 겁먹은 유리는 뒷걸음질치다.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우성은 걱정스럽게 나를 살폈다. 정말 괜찮아요? 병원에 가야 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배를 감싼 채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좀 놀라서 이 일 민용 씨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걱정 끼치고 싶지도 않고 일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 나의 인내와 관용은 다시 한번 우성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내가 더욱 가련하게 느껴졌고 민용과 유리를 더욱 증오하게 되었다. 그는 나를 소파에 부축하고 따뜻한 물을 한 잔 가져다 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분명 자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터였다. 저녁에 민용이 돌아왔을 때 나는 유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성은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민용에게 전화를 걸어 격앙된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민용, 너 아직도 남자냐? 내 애인이란 여자가 임신한 내 아내를 해코지하게 내버려둬? 오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거 알아? 나는 수화기 너머로 민용이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아마 자기 일에 참견했다며 우성을 욕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우성의 말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민용은 큰 장미 꽃다발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연신 사과했다. 은하야,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랑 우리 아기를 지켜주지 못했어. 걱정 마. 내가 유리랑 확실히 정리할게. 다시는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나는 조용히 꽃다발을 받았다. 마음속으로는 환호성을 질렀다. 한유리, 봤니?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민용을 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이야. 넌 네 손으로 네 관계를 끝장냈어. 네가 졌어. 그날 이후 민용은 정말로 유리와 거리를 두었다. 그는 더 이상 내 앞에서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일찍 들어오고 늦게 나가지도 않았다. 그는 모든 시간을 나에게 쏟았다. 유리의 질투라는 폭풍은 나를 쓰러뜨리기는커녕 내 배를 목적지로 더 빨리 밀어주는 순풍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한 법이다. 유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분명 더 끔찍한 무언가를 꾸미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마지막 전투를 위해 준비해야만 했다. 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게임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를 결정할 전투를. 민용의 냉담함은 유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리고 잃을 것이 없는 여자는 가장 무서운 짓을 할 수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와 내 아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항상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혼자 외출하는 것을 삼가고 음식도 조심했다.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나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거대한 전환점이 발생했다. 유리도 임신을 했다. 이 소식은 시어머니를 통해 내 귀에 들어왔다. 어머니는 복잡한 심경이 담긴 목소리로 전화하셨다. 예, 은하야, 그 유리라는 애도 임신을 했다는구나. 듣자 하니 벌써 3개월 가까이 됐다고 하더구나.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다. 임신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하늘이 나를 조롱하는 것인가? 내 계획, 나의 최후의 무기가 순식간에 그 위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민용은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당황했다. 그는 명분 있는 아내와 불법적인 애인, 그리고 그들 각각이 품고 있는 자신의 아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유리를 버릴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나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없었다. 그리고 이때
완전히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챙겨주었지만 예전처럼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식은 많을수록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법이라며 애둘러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알아차렸다. 그녀의 눈에 이제 나와 유리는 경주마와 같았다. 누가 이 가문의 아들을 낳아주느냐를 놓고 벌이는 생존 경쟁. 만약 내가 딸을 낳고 유리가 아들을 낳는다면 나의 위치는 즉시 뒤바뀔 것이다. 유리의 아들은 비록 혼의 자식일지라도 더 귀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내 계획은 갑자기 위태롭고 불확실해졌다. 내 안의 증오가 다시 한번 격렬하게 타올랐다. 나는 질 수 없었다. 이 경쟁에서 절대로 질 수 없었다. 집안의 삶은 소리 없는 전쟁터 같아졌다. 뱃속의 아이를 무기 삼아 유리는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 대신 불쌍한 엄마, 상황의 희생자 역할을 연기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초음파 사진을 민용에게 보내고 인스타그램에 감성적인 글을 올렸다. 아가야, 세상이 다 우리에게 등을 돌려도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그런 행동들은 민용과 시어머니의 연민을 자극했다. 시어머니는 몰래 유리를 만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건강을 물었다. 민용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유리에게 더 많은 생활비를 보내주며 물질적으로 보상하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침묵했다. 지금 소란을 피우는 것은 무의미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남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과를 지키는 것이었다. 나는 내 뱃속의 아이가 반드시 아들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했다. 나는 태아의 성별을 비밀로 해줄 수 있는 개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내가 아는 모든 신에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리고 16주차 의사의 말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판결처럼 들렸다. 아들이네요, 산모님. 아주 건강하고 활발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아들이었다. 내 무기는 가공할 위력을 지닌 중화기였다. 하지만 나는 이 비밀을 나 혼자만 간직하기로 결정했다. 민용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심지어 우성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 극적인 반전을 만들고 싶었다. 자신들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민용과 시어머니, 그리고 유리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한편 유리는 초음파 검사 후 자신이 아들을 임신했다고 사방에 자랑하고 다녔다. 시어머니는 금이라도 발견한 듯 기뻐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유리를 더 자주 만났고 심지어 정을 생각해서 집에 초대해 식사를 하기도 했다. 그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장손을 위해 온갖 비싼 파란색 아기용품을 사들였다. 그녀는 나를 점점 더 냉담하게 대했다. 내가 입덧도 별로 없고 피부가 좋아졌다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내가 딸을 임신했다고 확신했다. 그래도 딸이라도 있어야지. 아들, 딸 골고루 있어야 집안이 화목한 법이란다. 그녀는 마치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마음껏 기뻐하세요. 마음껏 승리감에 취해 계세요. 당신들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할 테니까. 그들의 경멸은 내 복수심을 더욱 불태웠다. 나는 마지막 전투를 위해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지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몰락하기를 원했다. 나는 민용의 재정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유리와 함께 몇몇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언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다. 나는 민용의 컴퓨터에 몰래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민용은 유리의 도움을 받아 가족 회사에서 거액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비자금을 조성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퇴로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나를 감정적으로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회사 지점 전체를 맡긴 시아버지의 신뢰까지 배신하고 있었다. 나는 그 증거들을 손에 쥐었다. 이메일, 통화 녹음 파일, 계좌, 이체 내역 사본들. 그것은 마치 핵폭탄을 손에 쥔 것과 같았다. 나는 지금 당장 터뜨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다릴 것이다. 내 아이가 태어나는 날까지. 그날은 내가 작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날일 뿐만 아니라 나를 경멸하고 짓밟았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들이 항상 무시했던 어린 양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얼마나 흉악하고 잔인한 늑대가 될 수 있는지를.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임신 마지막 몇 달은 납처럼 무거운 공기 속에서 흘러갔다. 우리 집은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라 나와 민용, 그리고 비록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항상 존재하는 유리. 세 명의 주연 배우가 위선적인 연극을 펼치는 거대한 무대였다. 시어머니는 관객이자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보이지 않는 연출가였다. 그녀는 유리가 자신에게 금쪽 같은 손자를 낳아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노골적으로 유리를 편애했다. 나와 유리의 출산 예정일은 약 3주 차이였고 내가 먼저였다. 진통이 시작되자 온 가족이 허둥지둥 나를 병원으로 옮겼다. 분만 대기실에는 민용과 시어머니만 있었다. 그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나는 그 초조함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뱃속 아이의 성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내가 딸을 낳기를, 그래서 유리의 모자를 집으로 드릴 정당한 명분을 갖게 되기를 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몇 시간의 극심한 고통 끝에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갈랐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와 환한 미소로 민용에게 말했다. 축하합니다, 아빠. 3.4K구의 아주 잘생긴 아들이에요. 아빠를 쏙 빼닮았네요. 나는 민용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어색하고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떨어뜨렸다. 아, 아들이라고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리며 되물었다. 네, 어머님. 왕자님이에요. 간호사가 밝게 확인해 주었다. 나는 분만실에서 나왔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더없이 희열에 차 있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나는 그들 모자에 반은 기쁘고 반은 실망한 듯한 넋 나간 표정을 보며 내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을 느꼈다. 민용이 침대 옆으로 다가와 내 품에서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들, 우리 아들, 장하다 여보. 나도 웃었다. 의미심장한 미소였다. 우리 집안의 복덩이인가 봐요, 여보. 바로 그때 민용의 핸드폰이 울렸다. 유리였다. 나는 민용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쳐다보더니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는 것을 보았다. 듣지 않아도 그들의 대화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분명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그녀가 결승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경주는 이미 끝났다. 시어머니는 잿빛 얼굴로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마음속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다는 것을 알았다. 유리를 며느리로 들이려던 계획, 유리가 낳은 손자를 장손으로 삼으려던 계획,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나는 그들의 모든 길을 막아섰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가장 큰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 나와 아들이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온 날, 나는 마침내 모든 패를 뒤집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 순간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나는 일부러 저녁 식사 시간을 골랐다. 집안의 최고 권력자이지만 좀처럼 우리 일에 관여하지 않으시던 시아버지가 계실 때 식사 분위기는 극도로 기묘했다. 모든 관심은 갓 태어난 장손에게 쏠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마음이 편치 않으면서도 기쁜 척하며 계속해서 내게 반찬을 집어주었다. 민용은 좋은 아빠인 척 연기하려 했었다. 오직 시아버지만이 평소처럼 근엄한 표정을 유지하고 계셨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입을 열어 거짓된 분위기를 깨뜨렸다. 모두가 놀라 나를 쳐다봤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용을 똑바로 쳐다본 뒤 시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옮겼다.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모두 이 아이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알아요. 특히 유리 씨가 임신한 이후로는 더 그러셨겠죠. 내가 유리를 언급하자 민용과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다. 시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셨다. 나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민용 씨가 유리 씨와 몰래 바람 피운 것 외에 가족들 몰래 다른 짓도 했다는 걸 알아요.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용이 찔리는 듯 소리쳤다. 나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버님, 회사 일에 끼어들어 죄송하지만 아버님께서 믿고 맡기신 지점의 부사장이 자신의 애인과 함께 회사 공금을 거액으로 빼돌려 개인적인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모든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내가 그동안 모아온 모든 것이었다. 민용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시아버지는 굳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세게 내리쳤다. 딱딱한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다. 이민영,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 그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용은 벌벌 떨며 더듬거렸다. 아, 아버님, 그게 네가 아직도 발뺌을 해? 시아버지가 아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넌 네 아내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 집안 전체를 배신했어. 회사 돈으로 그년을 먹여 살리고 내 퇴로를 마련하려고 했던 거냐? 시어머니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여보,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해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당신은 조용히 해. 시아버지가 소리쳤다. 당신이 저놈을 오냐오냐 키우니까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당신도 저놈이랑 그 유리라는 애 사이 알고 있었지? 왜 그걸 감싸고 돈 거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눈앞의 아수라장을 보며 마음속으로 희열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나는 마지막 일격, 가장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리기로 결심했다. 나는 아들을 안고 천천히 일어섰다. 아버지 발밑에 무릎 꿇고 있는 민용 앞으로 다가갔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민용 씨, 우리 아들 좀 봐요. 당신이랑 닮았어요? 민용이 멍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모두의 시선이 아기에게 쏠렸다. 당신이랑 하나도 안 닮았어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애초에 당신 아들이 아니니까.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나를 괴물 보듯 쳐다봤다. 민용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오늘 식사에 가족의 친한 친구 자격으로 초대된 우성을 돌아보았다. 그는 방구석에 서서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했다. 그럼 누구 아이냐? 시아버지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고통스럽지만 승리에 찬 미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우성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내 눈빛이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다. 안 돼, 안 돼. 민용이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는 미친 눈으로 나에게 달려들었다. 이 미친년? 네가 감히 나한테. 내가 너랑 그 새끼 둘 다 죽여버릴 거야. 우성이 달려나와 민용을 막아섰다. 시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다 쓰러질 뻔했다. 시어머니는 이미 의자에서 실신한 상태였다. 모든 펜은 뒤집혔고 가장 큰 폭탄은 터졌다. 그것은 단순히 저녁 식사를 망친 것이 아니었다. 한 가족을, 그들의 명예와 인생 전체를 파괴했다. 나는 폭풍의 중심에 서서 증오의 결정체인 내 어린 아들을 꼭 껴안았다. 나는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복수를 끝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속에는 한 점의 기쁨도 없이 끔찍한 공허함만이 가득한 것일까? 저녁 식사의 그 운명적인 밤은 민용의 가족사에 결코 아물지 않을 흉터로 남았다. 그것은 지진과도 같았고 그 여진은 영원히 계속되며 모든 것을 파괴했다. 명예도 가족에도 신뢰도 남지 않았다. 오직 폐허와 증오의 잿더미만이 남았을 뿐. 충격적인 폭로 이후 집안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잠겼다. 시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셨다. 위기는 넘겼지만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셨다. 한때 오만하고 모든 것을 계산하던 그 여인은 이제 병상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다. 어쩌면 희미한 정신 속에서 아들을 감싸고 나를 부당하게 대한 것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너무나 큰 비극을 맞이했으니까. 강인하고 권위적이던 시아버지 역시 무너지셨다. 무능한 아들, 교활한 며느리,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장손에 대한 진실은 하룻밤 사이에 그를 10년은 늙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에 나가지 않고 서재에 틀어박혀 술과 담배에 빠져 지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그의 제국은 이제 무의미해졌다. 그리고 민용, 광기 어린 절규 끝에 그는 완전히 망가졌다. 몸이 건조하다고 무시했던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친구의 자식이라는 사실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치욕이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물건을 부수지도 않았다. 그는 무서울 정도로 과묵해졌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하루 종일 구석에 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봤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경력, 사랑, 친구, 그리고 남자로서의 자존심까지도. 이 죄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남자, 우성 역시 나을 것이 없었다. 그는 자책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갔다. 민용을 마주할 용기도, 내 얼굴을 볼 용기도 없었다. 그는 한 번 나를 찾아왔었다. 핏발선 눈으로. 은하씨, 왜 그랬어요?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 당신이 날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나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망쳤다고요? 이 게임을 시작한 건 내가 아니에요. 난 그저 내 방식대로 끝냈을 뿐이에요. 죄책감이 드나요? 그럼 내 고통은요? 내 5년의 청춘과 잃어버린 믿음은 누가 보상해주죠? 우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의 무게를 안고 조용히 떠나갔다. 그리고 이 비극을 연출한 나는 정말로 승리한 것일까?
나는 복수했고 나에게 상처 준 모든 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나 역시 내가 만든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다. 아들 지우를 품에 안고 그 순수한 얼굴을 들여다볼 때마다, 우성의 모습을 닮은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나는 내 친아들을 복수의 도구로 만들어버렸다. 아이는 아무 죄가 없지만 잔인한 진실과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나는 깨달았다. 증오를 키우는 것은 마치 스스로 독배를 마시면서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것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증오는 내 영혼을 잠식했고 나를 불쌍한 희생자에서 잔인한 악마로 바꾸어 놓았다. 나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 가족에게서 어떤 것도 필요 없었다. 재산도 인정도 필요 없었다. 오직 내 아들만 있으면 되었다. 나는 조용히 짐을 꾸리고 책상 위에 이혼 서류를 남겨두었다. 아들을 안았다. 아기는 자신이 일으킨 폭풍을 전혀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한때 보금자리였지만 이제는 행복의 무덤이 되어버린 그 집을 떠났다. 나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집과 밭이 있는 평화로운 시골로 향했다.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해서. 나는 아들이 사랑 속에서 자라 좋은 사람으로 정직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싶었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아이에게 저지른 죄를 갚는 데 쓰기로 했다. 몇 년이 흐르고 과거가 멀어졌을 때 나는 가끔 그들의 소식을 들었다. 민용의 집안이 운영하던 그룹은 가족 스캔들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고 했다. 시아버지는 대부분의 지분을 매각하고 작은 아파트에서 노년을 보내고 계시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퇴원 후 건강이 많이 약해져 두 노인이 서로를 의지하며 쓸쓸히 지낸다고 했다. 민용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해외로 떠났다는 사람도, 어딘가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다는 사람도 있었다. 유리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우성은 여전히 독신으로 속죄라도 하듯 일에만 매달린다고 들었다. 한때 화려했던 가족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잿더미만 남았다. 나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나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나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인생 전체에서는 패배했다. 이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 비쌌던 것이 아닐까. 마당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들을 바라본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 짓는다. 어쩌면 나의 유일하고 가장 의미 있는 승리는 바로 이 아이, 지우일지도 모른다. 아이는 내 존재의 증거이자 내가 계속 살아가고 희망을 품게 하는 이유다. 잿더미 위에서도 새벽은 온다.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의 인생이 과거의 어둠에 물들지 않은 찬란한 새벽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이야기다.